지난 3년간의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변화는 소박한 FPV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00짜리 쿼드콥터를 전선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로 바꿔놓았고,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군대는 지난 2년 동안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방관자 입장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술, 교리, 그리고 생산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드론 회사들과 돈바스 참호에서 이런 전쟁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미국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숙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미국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먼저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국경을 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칭적으로 싸울 수 있는 포병 비축량도, 공군도, 기갑부대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은 절박하고 분산된 엄청나게 창의적인 민간기술 문화와 러시아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필요성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1인칭 시점, 즉 FPV 드론이었습니다. 취미로 뒷마당 장애물 코스를 통과시키거나 결혼식 사진을 찍는 데 사용하던 그런 종류였습니다. 쿼드콥터에 탄두를 달고 몇 킬로미터 뒤 참호에 있는 병사가 비디오 고글을 쓰게 하면 갑자기 기존의 대부분 무기보다 훨씬 저렴한 정밀 유도탄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수목선 뒤에 전차도 찾아내고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지배하는 전쟁의 경제학은 펜타곤 내부의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일부 추정에 따르면 드론이 러시아군 손실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90%까지 올라갑니다. 차량 손실의 10건 중 9건, 이 드론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숨을 곳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도로, 모든 수목선, 모든 집결지는 작고 저렴하며 무장한 무언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만이 꾸준히 드론을 공급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러시아도 적응했고 어떤 경우에는 드론 전쟁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러시아의 FPV와 자폭형 드론은 서방의 전차, 특히 레오파르트2 A6를 격파해왔습니다. 이 전차는 미국 M1 에이브람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첫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등 전차 손실은 주로 드론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값싸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이 가장 견고하게 방호된 시설이나 무기를 파괴하는 위험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차고에서 드론을 즉흥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체 산업 및 관료적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그 생태계야말로 드론 자체보다 더 중요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는 브레이브1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전선의 지휘관들이 수백 가지 드론 모델을 둘러보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듯 장비를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배송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공격 장면을 촬영하고 파괴한 목표 가치에 따라 포인트를 얻어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발전된 드론을 구매합니다. 손상된 장비는 기존의 군수 체계를 거칠 때보다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만에 전선의 정비소에서 긴급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프로그램을 단순한 전장 골칫거리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FPV 드론 무리를 민간 화물 컨테이너의 지붕 안에 숨겨 러시아 영토 깊숙이 밀반입했습니다. 이후 이 드론들을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러시아 5개 공군기지로 원격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최대 117대 드론이 사용됐고 41대 항공기가 타격을 받아 그중 95 전략폭격기 2대와 22 전략폭격기 2대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교체하기 어려운 군사 자산들입니다. 피해액은 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그 메시지와 파장은 분명했습니다. 값싼 드론들은 이제 유인 항공기 한 대도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략 자산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멀리 있는 기지 보호를 위해 신속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일부 경우엔 비행기에 타이어를 올려 위성사진 노출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주요 분쟁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가디언지는 2026년 5월에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광섬유 FP 드론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개척된 기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이스라엘의 전자전을 피해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전파 방해 환경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2월 말 이란과의 자체 분쟁에 들어섰을 때 테헤란은 지역 전역에 드론을 대거 발사하며 대응했고
미군과 동맹군은 그중 많은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격은 값비싼 요격 미사일로 저렴하고 대량 생산된 무인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이전에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투 준비 태세, 작전 능력, 그리고 전력 투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대표적인 장거리 드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까지 미국 관리들은 이란에서의 작전 결과로 30대 이상의 리퍼 MQ-9 드론이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은 마지막으로 보고된 단가가 약 1,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저비용 소모성 드론과 맞붙었을 때 투자한 자산이 무사한지 걱정할 필요 없이 적에게 던질 수 있는 무기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웁니다. 이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자의 분쟁에서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주된 차이점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어떻게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수십 년간 사용한 교범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장군은 2025년에 의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수년 걸리는 대규모 조달 프로그램에 계속 의존할 수 없고 그런 프로그램은 실전에 배치될 때 이미 구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도 2025년 7월에 모든 육군 분대가 2026년 말까지 무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명령하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방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더뎠던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드론 기술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군사 발전이라고 썼습니다. 몇몇 소규모 변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육군 제10 산악사단 제3여단 이 오기레디오스에서의 소난훈련 중에 144대의 실험용 드론을 배치했는데 이는 그 어떤 부대도 이전까지 훈련에 가져온 적이 없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이 부대는 대대보다 앞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80명 규모의 강습중대 3개를 창설했으며 각각은 정찰소대, 박격포소대, 그리고 감시드론, 채공탄약, 대드론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담 드론 소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1시간 이상 채공할 수 있는 엔듀릴 고스트 드론과 PWC-100 정찰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동일한 탄도를 사용하는 스위치블레이드 600 채공탄약도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동시에 101 공수사단의 병사들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으로 만든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산악사단의 병사들은 스카이디오 X, X2D 시스템을 배낭에 넣어 휴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또한 2025년 8월 현재 포트 노보셀로 알려진 포트 러커에서 최초의 공식 드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3주 과정은 비디오 게임 스타일의 시뮬레이터 비행 20, 25시간과 실제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훈련을 혼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3D 프린팅과 최드 설계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론을 계속 운용하려면 즉석에서 부품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정 책임자 레이첼 마틴 대위는 이것이 단지 따라잡기 위한 시도일 뿐이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 시도라고 했습니다. 한편 육군 장관 다니엘 드리스콜은 대대들이 더 군사를 빼고 전방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밀집도의 의미는 1,000만 달러짜리 전차가 중고차보다도 저렴한 무기에 의해 발견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같은 변역을 훨씬 더 빠르고 솔직히 말해 훨씬 더 거칠고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4 해병원 정대는 캠프 르준에서 3주 동안 네로의 아처 훈련을 했습니다. 아처는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에서 제작된 8인치 쿼드콥터입니다. 가격은 약 2,000달러 정도이고 블루 UA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공급망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더 큰 갈등, 심지어 대리전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해병대는 약 1,700만 달러 규모로 약 8,000대의 아처 드론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3주간의 집중훈련 캠프는 미국이 기존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수년간 실전에서 이 기술을 다듬어왔습니다. 해병대는 3주 만에 격차를 줄이려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적이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위협에 대응책 없이 파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량 문제가 생깁니다. 해병대원과 군인들에게 드론 조종을 가르쳐도 드론이 부족하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2026년 말까지 수만 대의 FPV 드론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는 연간 수백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드론의 수와 그것을 조종할 인력 및 훈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해병대에 수백만 대의 드론을 준다고 해도 아직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해병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드론은 그냥 창고에 쌓여있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병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 모두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2, 3년 동안 최소 100만 대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우위 프로그램은 건틀릿이라는 별칭의 첫 평가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2월 포트 베닝에서 진행된 이 평가는 2027년 말까지 전투 부대에 배치될 34만 대의 소형 공격 드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7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는 드론과 드론 대응 시스템을 위해 75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546억 달러가 국방 자율 시스템 실무 그룹을 통해 집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펜타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한 겨울 만에 필요성으로 구축한 드론 산업 기반을 펜타곤은 몇 년 내에 만들려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지정학 및 군사 동향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작동 방식과 어떤 체계에 가장 효과적인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단연간의 전장 통계와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상원에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미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드론 전장 연구를 위해 파견됐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를 다룹니다. 국무조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군대라고 칭했습니다. 존재를 건 전쟁의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술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군대입니다. 미국의 작전에 대응해 이란과 연계된 드론 공격이 중동을 강타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 보호를 위해 드론과 드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이미 미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드론 생산 계약을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시에 두 가지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생산과 국내외 전술을 조합해서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전술과 인력난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식적인 드론 생산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들이 미국 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설립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공급업체가 된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F드론스는 이렇게 해서 F드론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미국의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지사인 우크라이나 디펜스 드론스를 통해 이 회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홀랜드에 미국 내 첫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국방부의 드론 우위 프로그램에 따른 펜타곤 계약으로 직접 지원받고 있으며 초기 주문으로 2,000대의 FPV 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무기는 F드론제의 F-10 공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드론 우위 평가 1단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F-7 카운터 드론 인터셉터도 도입 중이며 이 시스템은 이란 샤이드의 저가 카미카제 드론을 추적해 파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같은 계열의 무기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한 바 있습니다. F드론즈는 또한 드론 우위 프로그램 2단계에 참가하는 48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곳의 선정업체를 낼 예정이며 미 국방부는 최대 6만 대의 드론 추가 구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 침공 전 약 10억 달러에서 현재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2026년 한 해에만 800만 대 이상의 무인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약 3,000대의 FPV 드론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CBS 뉴스에서 보도한 미국 우크라이나 방위 양해각서 초안은 이보다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기술을 수출하고 미국 기업과 합작해 드론 생산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수입 측면입니다. 교리, 인력,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까지.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영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공학기술, 산업 역량, 그리고 미국식 합동무기 운용 교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탄두 대신 기존 군사 비축물자를 활용해 만든 모듈형 탄약입니다. 미 해병대가 개발 중인 네로의 아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군수 탄약은 일반적으로 국방부 10배 코드, 즉 DODIC가 필요하며 이는 병사들이 사용하기 전에 광범위한 기술 평가와 전용 제조업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결코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수년간의 관료적 지연이며 미 국방부가 역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병대가 아처로 내놓은 해답은 거의 민망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C4 플라스틱 폭약과 표준 전자 기폭 장치를 사용한 것이죠. 이 둘은 이미 국방부 번호가 있고 미국 군수품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C4를 용기에 채워넣고 기폭 장치를 뒤쪽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에는 목표가 보병인지 장갑 차량인지에 따라 대인 파편 디스크나 성형 작약, 폭발 성형 관통자를 전착합니다. 탄도 자체는 조립되기 전까지는 폭발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방부 번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이미 C4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폭발물을 다루는 법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회 방법이 뭐냐고요? 해병대가 이 무기를 작년 1월 크리스마스 직후 개념 단계에서 캠프 르준에서 실전 운용 가능한 실사격 능력으로 1년 남짓 만에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는 육군이 예비 부품을 105도로 받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매우 미국적인 해결책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물류 체계의 깊이와 표준화를 활용해 조달 병북 현상을 우회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중국을 한 대 한 대씩 생산량으로 따라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구식 아날로그와 광섬유 제어 링크를 사용해 전파 방해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자전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고 정교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양측 모두 디지털 제어와 카메라가 더 정밀하지만 전파 방해 시 즉시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아처 플랫폼은 일부러 아날로그 카메라와 제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파 방해 시 점진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며 한 번에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드론을 기지로 복귀시키거나 공격을 완료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간섭이 심한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모두 같은 이유로 광섬유 케이블이 감긴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선은 전파 방해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대도 이미 같은 광섬유 방식을 시험 중입니다. 2025년 말에 공개된 광섬유 아처 변형 모델과 함께 말이죠. 이런 종류의 내구성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투자한 전자전 연구와 신호 정보와 결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쌓은 미국의 경험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유도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공지능과 정밀공학에서 미국이 독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은 대부분 수동으로 조종됩니다. 이는 드론의 효율성이 아날로그 영상 피드를 바라보는 개별 조종사의 숙련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F드론스가 오하이오에서 제작 중인 F7 요격기는 이 기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종사가 드론의 속도만 제어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동 유도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본질적으로 값싼 기체가 인간의 반응 속도나 전투 중의 침착함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목표물에 정밀하게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체 내 자율성을 미국의 반도체 기반, 컴퓨터 비전 연구 생태계,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재풀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수동 조종 드론 군집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이른바 제병 협동 충돌 방지인데 다소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드론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미군이 80년 동안 숙련되어 온 분야입니다. 화력 지원 조정을 위해 미군은 자폭 공격 드론을 F-18 전투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근처에서 기동하는 아군 병력과 분리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다른 공중공격 옵션에 대해 광범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었고 동일한 개념이 드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규모로 드론을 도입하는 데 더 느렸기 때문에 사후에 억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드론 운용을 제병 협동 교리에 통합할 기회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바로 산업 기반 자체, 즉 미국 제조업과 반도체 생산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접근하지 못했던 방위 산업 자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압박 속에서 기반 없이 500억 달러 규모의 드론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미국은 그 산업의 기술적, 혁신적 기반을 자국의 군사산업 복합체에 직접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027년 무인 항공 무기 관련 펜타곤 예산은 750억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보다 50% 더 큰 규모입니다. 만약 그 산업 역량이 실제로 예산 규모만큼 적용된다면 미국은 결국 생산량에서 우크라이나를 크게 앞지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체 프로토타입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단순히 드론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지켜본 것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연구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발한 한 무기는 이미 실제 테스트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매일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